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기록합니다. 과거에는 필름으로, 디지털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와 메모리로 사진을 기록합니다.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는 포맷 혹은 판형이라고 부릅니다. 카메라를 구매하시려고 보면 카메라를 소개하는 문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풀프레임과 크롭바디와 같은 그런 단어가 이미지 센서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풀프레임과 크롭바디에 대해서는 예전에 화각에 따른 렌즈 구별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센서의 크기와 화소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센서의 크기인데요. 풀프레임이라는 말과 크롭바디라는 말의 차이는 센서의 크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카메라의 라인업 등급에 따라서 카메라 센서의 크기가 다른데 대표적으로는 35mm 풀프레임, APS-C 크롭바디, 마이크로 포서드, 1인치 이 정도가 많이들 사용하는 센서의 크기입니다. 35mm 풀프레임은 이름에서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 필름의 프레임 규격인 가로 36, 세로 24mm 그것과 동일한 사이즈의 이미지 센서를 갖추고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APS-C 크롭바디는 풀프레임에 비해서 소니, 니콘의 경우 1.5배, 캐논의 경우는 1.6배 그 정도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가요. 카메라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되는 센서의 크기가 다른데요. 중형 카메라가 센서가 가장 크지만 가격과 크기의 문제로 대중화되기는 어려웠어요. 대표적인 미러리스 중형 카메라는 하셀블라드에서 나온 하셀블라드 X1B 이 제품이 있습니다. 대중화된 제품은 소니의 A7 라인 아니면 캐논에서는 OD 라인이 있죠. 얘네들은 비교적 비싼 카메라에 사용된 35mm 풀프레임입니다. 그에 반해서 고급형 혹은 아마추어용으로 이루어진 카메라에 사용된 센서가 APS-C, 지금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인 알파 6400 카메라가 APS-C 규격의 센서를 탑재했죠. 초창기 디지털 카메라는 카메라 사이즈와 내부 파인더나 셔터박스 이런 카메라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 모두 풀프레임 사이즈로 되어 있고 작은 APS-C 센서만 들어간 카메라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당연히 렌즈들도 기존 35mm 판형에서 센서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미지 서클은 그대로였고 동일한 마운트 규격의 센서의 크기만 다르니까 기존 렌즈들의 이미지 서클 이 전체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APS-C용 렌즈도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APS-C용 렌즈 출시의 장점은 좀 더 저렴한 가격과 작아진 크기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그와 함께 디지털 카메라의 인기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카메라 회사들은 풀프레임과 크롭바디가 동일한 성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끝나누기를 하면서 카메라 제품들을 출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풀프레임 카메라는 전문가용이 되고 비싼 카메라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 거죠. 올림푸스와 파나소닉, 시그마, 풀프레임과 APS-C 센서의 끝나누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사용을 했는데 이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는 풀프레임 센서에 비해서 2배 정도 작은 사이즈인 4:3 비율의 센서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카메라의 사이즈도 작고 렌즈의 사이즈도 작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마이크로 포서드의 플래그십 카메라가 풀프레임 카메라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때도 있었죠. 최초로 센서 시프트라는 걸 개발해서 손떨림 보정을 적용을 했고 초음파 먼지 제거 기능까지 들어가서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의 시장을 열었습니다. 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필름 카메라도 펜탁스, 캐논 요 회사들이었고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시면서는 이제 올림푸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은 풀프레임도 예전보다는 저렴해지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센서의 그런 크기로 볼 때 중간에 끼인 포지션인 마이크로 포서드는 결국 파나소닉과 시그마는 각각 루믹스 S1H와 시그마 FP와 같이 풀프레임 카메라를 출시를 했고 올림푸스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화소는 해상도와 함께 화질을 결정짓는 요소인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PC 모니터나 아니면 TV 이런 모니터는 좋은 화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높은 해상도와 높은 화소를 구현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모니터와는 다르게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커질 수 없는 정해져 있는 그런 구조죠. 결국 화소수가 높아지면서 센서의 집적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집적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해상도는 분명히 높아집니다. 픽셀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원의 윤곽이, 사진에서 원의 윤곽이 흔히 말하는 픽셀화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센서가 촘촘해지면 서로 간섭을 일으키게 돼서 노이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센서당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모니터는 점점 더 높은 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크기가 커집니다. 하지만 카메라와 같이 고정된 센서의 크기는 언젠가 한계가 오게 되겠죠. 그 다음 발전될 방향은 아마 해상도가 될 것 같은데, 4K 그리고 8K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요. 동영상에 더 많은 기능을 할당한 카메라를 보면 화소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예로 보면 A7R4와 A7S3를 비교를 해보면 각각 스펙상 6000만 화소 그리고 1200만 화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200만 화소를 가진 A7S3의 화질이 낮은 건 절대 아니죠. 화소가 적은 만큼 집적도가 낮아지니까 센서들끼리의 간섭도 없을 것이고 노이즈에 강해진 거죠. 그래서 A7R4보다 S3가 더 동영상 촬영에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거죠. 풀프레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사진의 선명도가 높습니다. 사진은 빛을 활용한 예술작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는 다른 APS-C 센서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면적이 넓으니까 화소의 수가 같으면 이미지 센서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 또한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빛을 받을 수 있는 면적도 넓어집니다. 카메라 화소는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의 집적도가 높을수록 높아지지만, 센서의 집적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센서당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외로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노이즈가 잘 없죠. 실제로 노이즈가 적은 게 아니라 카메라에서 이미지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에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진이 저장된다고 합니다. 1억 화소를 가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센서의 구조가 화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방금 드렸죠. 센서가 커질 수 없으면 1억 화소를 가진 스마트폰 카메라는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모니터처럼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센서의 크기를 키울 수 없으니 집적도를 높이게 될 텐데, 집적도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은 이 조그만한 센서 안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되겠죠. 그러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가 발전했다는 거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1억 화소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은 빛이 아주 좋은 곳에서 펜포커스, 심도를 아주 깊게 맞춘 그런 사진을 찍는다면 정말 좋은 사진을 담아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쨍한 사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상도가 아무리 높아도 화질의 차이는 확실하게 납니다. 특히 빛이 중요하죠.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한다면 당연히 이미지 센서가 큰 게 유리하겠죠, 조건상. 저조도에서 찍은 그런 이미지를 살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더 잘 보일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빛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1인치 센서의 카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게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방송용 캠코더나 영화, 드라마 등 상업 영상에 쓰이는 시네마 카메라의 경우 풀프레임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조건의 기술이 들어간 카메라라면 풀프레임이 화질이 더 좋겠지만 무조건 센서가 크다고 사진이나 영상 퀄리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센서가 클수록 광학적인 심도 표현이 유리하다는 말은 맞지만 이미지 프로세싱 후에 회사별로 표현되는 컬러도 다르고 컬러 뎁스의 차이나 로우 데이터를 활용한 보정, 기타 등등 화질을 논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위 스펙의 카메라는 센서 크기가 작아도 다이나믹 레인지나 컬러 등등 훨씬 좋은 기능을 가졌고, 그
그 능력을 처리해주는 프로세서가 뒷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카메라의 성능을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찍는지, 어떤 기법을 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연출할지, 뭐 다른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카메라는 결국 촬영하는 사람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사진이나 동영상은 빛을 활용하는 예술작품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